조카 결혼식장에서 시누이가 친척들에게 저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올케 언니요?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죠.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누이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50대 초혼이셨는데 우리 오빠가 받아주셔서 요즘엔 그냥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세요.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늦게라도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네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서늘해졌습니다. 올케 언니는 어떤 일 하세요? 시누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마치 저를 대변해주는 듯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동네 문화센터에서 취미 삼아 붓글씨 같은 거 배우세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역시 그렇구나 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50대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결혼한다며 반신반의했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의 삶에 깊이 공감했고 신중한 시간을 거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점잖은 공대 교수였습니다. 저는 지방의 문화센터에서 수묵화를 가르치는 강사로 일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붓글씨와 수묵화를 가르쳐 왔습니다. 문화재청 등록이나 굵직한 타이틀 없이도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참가한 전국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문화재청 관계자의 추천으로 몇 차례 국외 전시 기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은 커졌지만 저는 여전히 동네 학원 강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굳이 그걸 고쳐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 이력을 앞세워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엔 그저 조용한 맛 며느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시댁 가족들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아버님은 퇴직하신 세무서장 출신이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고 집안 분위기는 늘 격식을 중시했습니다. 시누이와 두 명의 동서는 하나는 검찰청 근무, 다른 하나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을 평가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는 검찰청에서 일해. 작은 며느리는 세무 공무원이고 시어머님은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자랑하곤 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듣는 사람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 며느리분들이 다 공무원이시네요. 정말 부러워요. 이웃들의 반응에 시어머님은 더욱 기분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되면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냥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 시어머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는 애매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웃들이 더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요즘 50대 여성분들도 다들 바쁘게 사시던데. 시어머님은 손사래를 치며 대충 넘어가려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뭐 특별한 일은 안 하고 그냥 문화센터 같은 데서 취미 생활 정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선물을 받으실 때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동서들이 가져온 백화점 상품권이나 고급 건강식품을 받으실 때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걸 또. 우리 며느리들 참 잘났어. 시어머님은 선물을 받으시고는 곧바로 이웃집에 자랑하러 가셨습니다. 선물 포장지까지 깨끗하게 펼쳐서 보여주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그린 수묵화 작품을 드릴 때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정중하게 받아보시긴 했지만 어딘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 그림이구나. 정성은 고맙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걸. 그 말씀 뒤에 숨겨진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 작품을 조용히 안방 구석에 세워두셨고 다시 꺼내보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큰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댁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며느리들은 정말 대단해요. 시어머님은 손님들 앞에서 또다시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동서들은 겸손한 척하면서도 은근히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참 복 받으셨어요. 며느리들이 다 능력자네요. 친척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큰 며느리분은 어떤 일 하세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은 잠시 당황하시는 듯했고 동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냥 집안일하지. 신랑 내조하고 살림하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무원 생활 이야기, 승진 소식, 인사 발령 같은 화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정말 바빠 죽겠어요. 동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다른 동서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 업무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해야 해서. 그러다 잠시 저를 바라보며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마치 배려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형수님, 이런 얘기 지루하시죠? 공무원 생활이 어떤 건지. 그리고는 다시 서로끼리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차를 따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형수님은 매일 뭐하고 지내세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이 시동생은 얼굴 볼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젠 저도 체념해서 대꾸도 안 하죠. 처음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다른 화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무안해지더라고요. 가끔 제게 말을 걸어도 형식적인 인사 정도였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저는 점점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해드릴지 고민하며 재료를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잡채를 무쳤습니다. 약밥은 찹쌀을 불려 대추와 밤을 넣고 달콤하게 쪄냈고 장조림은 간장색이 고르게 배도록 오랜 시간 끓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처럼 예쁘게 포장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님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생신을 축하드려요. 저는 반갑게 인사드린 후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잠깐 들여다보시고는 별다른 말씀 없이 나가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동서들이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든 그들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님, 벌써 오셨어요? 아이고, 저희 아침에 회의 있어서 진짜 헉헉대며 왔어요. 둘째 동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작은 동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정말 바빠 죽겠어요. 주말에도 일 때문에 나와야 하고. 그들은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는 곧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큰 동서는 화장을 고치려고 손거울을 꺼냈고
작은 동서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직접 음식을 해? 무슨 조선시대야? 둘째 동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동서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진짜 그러게. 그냥 식당에서 예약하고 케이크나 주문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저는 계속 전을 뒤집으며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계셨고 아직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뭐 형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 형님은 한가하니까 시간 많잖아. 둘째 동서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작은 동서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런 거 못해. 평일에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 있으면 나가야 하는데 언제 그런 걸 준비해.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상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작은 동서가 물을 따르러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더니 저를 힐끗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이거 다 언제 만드셨어요? 밤새 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작은 동서가 살짝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참 부지런하세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감탄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동서는 물을 따라 마시더니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큰 동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휴지를 가져간다며 서랍을 뒤적거리더니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너무 나서지 마세요. 저희한텐 그냥 이름이 형님인 거예요. 그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큰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50대에 처음 결혼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뭐라도 된 양 행동하시면 곤란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큰 동서는 더욱 날카로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이 집 며느리였고 형님은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죠. 그 순간 제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서, 어머님 생신상 차리는데 같이 하지 않을 거면 방에는 말아줄래? 둘째 동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형님도 참. 저희가 뭘 방해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 부엌 근처에서 물을 따라오던 남편이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둘째 동서는 아직도 저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도 이제 우리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요. 둘째 동서가 마치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을 모셔왔거든요. 형님처럼 갑자기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시면 제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둘째 동서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처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50대 초혼이라니 보통 사람들은 다 이해 못하거든요. 저희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순간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제가 결혼 후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둘째 동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오빠. 언제 왔어요? 저희 그냥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둘째 동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들이 형님 형님하며 대충 웃어넘기는 그 사람 말이야. 거실에 있던 작은 동서도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와서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두 동서 모두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오빠,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작은 동서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가 다니는 회사에 투자한 펀드, 그거 누가 기획했는지 알아요? 둘째 동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발표를 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사람 단독 기획이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우리 아내 말이야.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동서와 작은 동서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박자 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동서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년에 재수 씨 부서가 제출했던 공공 캠페인 있잖아요. 그거 심사한 위원 중 한 명도 이 사람이었어요. 작은 동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캠페인은 작은 동서가 팀장으로 맡아서 추진했던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게 무슨? 남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조용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참, 재수 씨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알지? 두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무원인 그들에게 장관은 높은 분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아내 전시 보시고 수업 듣고 싶다고 연락 왔더라. 남편이 찬찬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폭탄을 하나씩 터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 후엔 꼭 배워보고 싶다면서 직접 문화센터에 신청하셨대. 큰 동서와 작은 동서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물컵을 집어들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했습니다. 내 아내는 문화재청 전승 교육사로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수묵화 분야를 국내외에 알리는 작가이자 교육자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들렸습니다. 프랑스랑 캐나다에서 한국 전통 미술을 알리는 초청 강연도 했고 해외 전통 문화 프로젝트에서 자문도 했지. 남편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동서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들이 말한 그냥 살림하는 사람, 그렇게 살림도 하고 전통도 지키고 한국의 얼굴로 활동하는 사람이야. 둘째 동서와 작은 동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를 똑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국이 끓고 있었고 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가스불을 낮췄습니다. 큰 동서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작은 동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확인해보고 싶으면 문화재청에 전화해봐. 그 순간 거실에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면서 부엌 쪽으로 오시는 소리였습니다. 생일상 준비는 잘 되어가니? 얘들아 모두 왔구나. 시어머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시자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동서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곧 상 차릴게요. 제가 말씀드리자 시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부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조용하니? 무슨 일 있었어? 둘째 동서가 시어머님을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형님에 대해서 시어머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동서는 계속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말씀드린 적이 없었네요. 시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궁금함과 함께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냥 문화센터 강사가 아니에요. 문화재청 인정 전승 교육자이고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수묵화 분야 전문가예요. 시어머님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남편의 설명을 듣고 계시면서 점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해왔고요. 지난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직접 수업을 신청하기도 하셨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셨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정말이니? 시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냥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작은 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정말 무례했어요. 죄송합니다. 둘째 동서도 뒤따라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형님,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속이 시원한 기분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님이 제 팔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얘야,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저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서들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가끔 저를 바라보며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님도 계속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도 전시를 했다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큰 동서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형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도 수업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하다니요. 시댁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매번 제게 음식 비법을 물으셨고 동서들은 자주 문화센터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번 전승문화축제에서 특별 시연 가능하실까요? 장관님도 참석하시고 국회 교육위원회 쪽에서도 참관 의사를 밝혀오셨습니다. 그해 가을 국립중앙박물관 야외마당 한옥을 배경으로 한 특별 전시장에서 저는 수묵화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람객 속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
어머님과 동서들까지 단정한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연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고 시어머님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 몰랐구나. 우리 집안이 내 덕분에 다시 격을 갖췄구나. 동서들은 자주 말없이 제 옆에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면 물티슈를 챙겨주고 손님이 몰리면 스케치북을 챙겨 펴놓으며 무심한 듯 도왔습니다. 그날 밤 시댁 단톡방엔 둘째 동서가 이렇게 썼습니다. 형님, 오늘 너무 멋지셨어요. 저희 아이도 다음 학기부터 수묵화 배우고 싶대요. 그 선생님 이름이 자기 큰엄마라고 너무 좋아해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울컥할 만큼 고마운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제 어깨에 팔을 올리며 말했어요. 당신, 이제야 가족이 된 기분 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을이 깊어갈 무렵 시어머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연세를 생각하면 조심해야 한다며 주치의가 당부하셨죠. 동서들은 교대로 병문안을 다녀왔지만 어머님은 제가 병실에 들어서자 다정한 눈빛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봐라, 우리 며느리. 그날 병실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천천히 말을 이으셨어요. 내가 처음엔 내가 마땅찮았단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에 뭐 하나 변변한 게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했거든.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차린 생일상, 내가 준비한 음식들, 그건 단순한 정성이 아니더라. 품격이 있었어. 말도 조용히 하고 티도 안 내는데 꼭 그 수묵화처럼 번지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있더구나. 겨울이 오기 전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작품 발표회였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뒤에서 붓을 잡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뜻밖에도 시어머님과 두 동서가 함께 전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형님, 우리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서들은 안내지를 나눠주고 어머님은 작품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며느리가 초벌 잡은 구도예요. 제자들이 색을 입힌 거고요. 보세요. 먹의 번짐이 참 곱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랑스러워 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고 이후 저는 시청 문화예술과 요청으로 어르신 인생화 프로젝트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붓글씨와 수묵화를 배우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그 수업엔 제 시어머님도 빠짐없이 참석하셨고 한날은 어머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한텐 나이도 직업도 배움도 벽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을 볼 줄 아는 건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출근길에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덕에 우리 가족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고마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